어느 한 작은 마을에 노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 도시들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번잡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바쁜 일상, 끊임없는 소음,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 대신 이 마을에는 고요함과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 보였고 그들의 삶은 무이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항상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지도자였으며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존경을 표하며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연의 흐름을 따라 자신을 맡긴 듯한 모습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한 젊은 여행자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 속에서 피로에 지쳐 있었고 이 마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네. 대신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이 우리를 이끌도록 하지. 젊은이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나요? 저는 제 생활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물을 보면 물은 흘러야 할 방향으로 항상 흘러가네. 억지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려 하지. 바람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자기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 자라지. 자연은 그 자체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억지로 인위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게.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을에 머무르며 노인이 말한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에 연연하지 않고 주변의 작은 즐거움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도시에서도 그는 무이자연의 철학을 잊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삶이 방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변화된 삶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하나둘씩 그 마을을 방문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마을은 작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 주변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위적인 것에 서두르지 않았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변화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노자의 지혜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에 강한 호기심을 가진 청년 상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항상 별을 보며 우주의 이치에 깊은 궁금증을 느꼈고 답을 찾기 위해 마을의 현자로 알려진 퇴계 이황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현이 이황의 서재에 도착했을 때 이황은 마침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명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예의를 갖춰 인사한 후 자신의 궁금증을 전했습니다. 이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환대했고 이기이원론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와 만물이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느니라. 이는 모든 것의 본질, 즉 보편적인 원리이며 기는 형태와 물질 변화를 의미하지. 이 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상호작용하여 세상을 이루고 있단다. 이황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상현은 약간 혼란스러운 눈빛을 띠며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와 기는 마치 떡과 떡고물 같은 것인가요? 함께 있어야 맛있는 떡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그림과 색깔에 비유할 수 있겠구나. 이는 그림의 형태이며 기는 그 그림의 색을 더해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지. 둘이 함께해야 비로소 완전한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란다. 상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은 이해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의 삶에서는 이와 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나요? 이황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상현에게 주변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거라.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형체와 원리가 먼저 필요하네. 그것이 하면 햇빛과 물, 그리고 영양분으로 인해 실제로 자라게 되는 것이 기이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심과 도덕적 원리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일상에서 행동과 경험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란다. 상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목표와 같은 것이고 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군요. 이황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현을 보고 말했습니다. 맞느니라. 그러니 항상 생각해보아야 한다네. 나의 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이지. 그 날 이후 상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철학적인 원리이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황의 가르침은 상현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인생의 지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기 원론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한 마을에 이수라는 이름이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늘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이 왜 그렇게 반짝이는지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수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작은 숲속에서 이수는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었고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이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율곡 이이였습니다. 이이는 이수에게 자신이 연구했던 이기론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수야, 너는 왜 비가 내리고 왜 바람이 부는지 궁금하지 않니? 이이가 말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거라. 옛날에 이와 기라는 두 형제가 있었단다. 이 형은 무척 원칙적이고 질서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어. 그는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임무를 맡았지. 반면 기동생은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자유분방했어.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형태의 물질로 모습을 바꿨지. 어느 날 형제들은 서로 인간 세상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단다. 이 형은 기동생에게 말했지. 동생아, 너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할 나의 이론이 필요해. 그러자 기동생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 형님의 이론이 없다면 나는 그저 흩어져 버릴 바람일 뿐이죠. 형님의 이치는 나를 한데 모아주고 나는 그것을 세상에서 실현하죠. 그래서 이 형은 기동생에게 말했단다.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꾸나. 그들은 힘을 합쳐 산과 가, 나무와 바람도 만들고 사람들도 탄생시켰어. 이처럼 이 형의 원리와 기동생의 힘이 함께했기에 세상은 아름다워졌단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이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수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저는 이와 기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세상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비록 하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는 느껴지기 힘들지라도 두 요소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단다. 세상은 이와 기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단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마음속에 이의 이치를 가지고 기, 에너지를 동원하여 삶을 살아가지. 이날 이후로 이수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서 이와 기, 조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늘의 별, 피어나는 꽃, 심지어 자신이 느끼는 감정 속에도 그 이치가 숨어있음을 알게 되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이가 들려준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수에게는 그날의 만남이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고 그는 그 깨달음을 통해 더욱더 깊은 사고와 성찰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세상에는 무릎이 닿지 않는 신발로 유명한 도시가 있었다. 이 도시는 칸투니아라고 불렸고 이곳의 주민들은 무엇이든 알 수 있는 지혜의 모자를 무척 사랑했다. 이 모자는 입기만 하면 선언적으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마법의 물건이었다. 칸투니아의 왕 칸트로니우스 4세는 지혜의 모자가 있는 한 누구도 이 도시를 넘볼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칸트 철학을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 전국의 장인들에게 의뢰해 심지어 무릎을 넘지 않는 신발까지 만들었다. 모두가 하나같이 편리함을 즐기고 있었으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도시에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왕국에서 가장 똑똑한 철학자였다. 이마누엘이 왕을 찾아왔다. 제발 말씀 좀 듣기시 바랍니다. 왕께서는 선언적 종합 판단도 모르시면 섬으로 신발만 믿고 계십니다. 이마누엘은 세상의 놀라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는 이 모자가 경험 없이도 지식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왕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모자를 쓰면 미지의 수학 방정식이나 우주의 시간 법칙 같은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이마누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실 주방장은 왜 자꾸만 소금을 설탕으로 착각하는 것일까요? 모자를 쓰고도 말입니다. 왕은 당황했다. 주방장의 실수 덕분에 디저트가 늘 짜졌지만 그 도전 과제는 모자의 능력을 시험하기에도 꽤 독특한 것이었다. 이마누엘, 왕이 말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의 지식은 모자와 같은 도구에 의해 완전히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 지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종합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것들을 결합하고 해석합니다. 이마누엘이 설명했다. 왕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마누엘은 직접 모자를 쓰고 주방장과 함께 디저트를 만들며 그 원리를 시연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부엌에 들어서 자각각의 재료를 분석하고 이들을 직접 맛보고 보고 만지며 조합하기 시작했다. 봐라, 왕이시여.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 함은 바로 이렇게 우리 정신이 경험을 초월하는 새로운 의미와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라오. 이마누엘은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냈다. 왕은 이제 비로소 그 심오한 진리를 이해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이마누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의 도시는 이제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네. 그리하여 칸투니아는 모자 뒤에 숨은 지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도시의 주민들은 이제 모자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선험적 종합 능력을 키워가며 더욱 지혜로워졌다.